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480페이지 보시면은 그 양가로 3번 있잖아요.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그 다음에 481페이지 보니까 양가로 4번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취득가액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울 건데, 일단은 어떤 건지 요 480페이지 양가로 3번과 4번 내용이 어떤 건지 살짝 제가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이쪽 와서 보시면 먼저 한번 봅니다. 자, 보시면은 이걸 지우지 말라고 했었는데 제가 지워버렸네. 지웠네. 양도가액에서요. 양도가액에서 우리가 자, 필요경비라는 걸 빼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구할 때요. 양도차익을 구할 때 한번 보시면, 자, 필요경비 양도차익 계산하기 위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요, 그 자산을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가액. 자,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우리가 양도차익을 구하는데, 그럴 때 만약에 우리가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이제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양도가액을 실지 양도한 가액을 적용해요. 이번에 실지 파는 가격,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 거래한 가액, 실지 양도한 가액 적용했다. 그러면 취득가액도 자, 뭘 적용하라고 아까 배웠어요?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해서, 그래서 실지 취득한 가격을 적용합니다. 취득가격을 만약에 실지 취득한 가격을 적용하잖아요. 그래서 양도차익 계산하게 되면 그때는 기타 필요경비라는 것은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과요,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 양도비용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을 우리가 기타 필요경비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시험에서 요거 이제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이 필요경비 항목에 어떤 게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요걸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는데, 여기 어떤 거냐면요, 취득가액은 실지 취득한 가격이라고 했는데 어떤 게 실지 취득한 가격이냐, 그러면 매입 가격이요, 내가 산 가격. 예전에 그거 내가 2억 원에 샀다, 그럼 산 가격 2억 원, 매입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또 취득하면서 납부한 조세나 공과금 같은 거 있잖아요. 취득세 같은 거 냈다, 취득하면서 또 공과금 들어간 게 있다거나, 또 우리가 중개사를 통해서 취득했다 그러면 중개 수수료, 또 그다음에 컨설팅 회사의 자문을 받아 취득했다 그러면 그 컨설팅 그 수수료 있죠, 그런 거. 또 뭐 등등 법무사 비용이 들었다 그럼 법무사 비용, 이렇게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매입가액에다가 관련한 조세나 공과금 그런 부대 비용을 우리가 취득가격으로 하고요. 또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에서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요,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고 개량되어지고, 그러면서 들어간 개량비용, 수선비용, 이용의 편의에 소요된 비용인데, 실생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자본적 지출액 대표적으로 발코니 확장 비용, 샤시 설치 비용,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대대적으로 수리한 게 있다, 들어간 비용이 있으면 그런 거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 비용은 어떤 거냐면 이번에 이 자산을 직접 양도하면서 들어간 비용이요. 계약서 작성 비용이 들었다, 공증 비용, 인지대,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다, 그럼 중개 수수료예요. 우리가 중개 수수료는 원래 일타쌍피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내가 취득할 때도 중개 수수료 들었다, 팔 때도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다, 그러면 그 소개비 같은 것도 역시 필요경비에 포함하고요. 또 세무사를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 같은 이런 것들을 양도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게 취득가액이고 자본적 지출액이고 양도비용인지, 이것을 이제 필요경비 항목에 어떤 게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지 이걸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차차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할 거고, 오늘은 대략적으로만 이렇게 한번 어떤 게 취득가격이고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인지, 즉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했다, 취득가액을, 그러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이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울 게 어떤 거냐면요, 취득가격이 만약에 불분명해요. 자, 그러면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실지 취득한 가액이, 그럼 아까 배웠어요. 취득가액을 어떻게 해서 정하게 돼요? 추계해서. 그래서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취득가액을, 만약에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취득가액을 정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나중에 배우는데요. 이 기타 필요경비 일일이 들어간 자본적 취득과 양도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요. 자산별로 일률적으로요. 우리가 이제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타 필요경비래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렇게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어떤 계속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 어떻게 적용해서 계산하는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배울 얘기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양도차익 계산할 때 하여튼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 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불분명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 계산식이 있다는 것만 한번 보고 가면 됩니다. 오늘은 하여튼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냐면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르고 실지 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뭘 적용하고 기준시가에 따른다는 거. 또 양도차익 계산할 때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해서 계산하는데 이게 불분명하다. 자, 그럴 때는 자, 추계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하게 되는데 그럴 때요. 콕 집어서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하느냐 물어보면 어떤 순서로 추계 결정 경정한다? 매, 감, 기 순서로. 또 콕 집어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하느냐 물어보면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한다?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계해서 정한다는 거. 그리고 매매사례가액이 보고 감정가액이 보고 환산가액이 보고 이런 것들. 환산 취득가액은 옛날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불명할 때 적용하는 건데 환산가액은 자,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하고 자,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땐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적용한다. 이런 정도 내용만 여러분 지금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교재를 잠깐 한번 스치면서 보고 지나갈 건데요. 480페이지 여러분 보시니까 양가로 3번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을 봅니다. 교재 480페이지입니다. 양가로 3번 의 봅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 시의 실지 양도한 가액은요. 양도소득 이것을 양도가액을 총 수익금액으로 해가지고요.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 공사 간의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양도소득의 총수익금액이다. 그래서 이 양도소득의 총수익금액,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있죠. 요거는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고요. 481페이지 봅니다. 실지양도한 가액에서 자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빼야 되는데 양가로 4번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경우에 취득가액 그래서요.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취득 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이요. A번 매입가액에 밑줄입니다. 상가격에다가 자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요게 이제 우리가 취득하면서 들어간 조세나 공과금 부대비용 이런 것도 필요경비고요. 동그라미 B번은 어떤 거냐면 자기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여러분이 건물을 지었을 때는 취득가격은요. 그 건축하는데 소요된 일체 비용을 말해요. 읽어보면 뭐 자기가 행한 제조, 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해서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료 등등 취득하는데 건물 신축하는 데 들어간 일체 비용을 우리가 필요경비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뭐 현재가 차린 차금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볼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학개론에서 좀 배우고 오시고 또 공부 좀 되면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동그라미 니은번 같은 거 한번 살짝 볼게요. 취득에 관한 쟁소 있는 자산에 대해서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소유된 소송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송을 통해서 취득했다. 그러면 소송비용, 화해비용이 들었다. 그러면 화해비용 이런 것도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자 등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에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 그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이중공제 방지 원칙 이렇게 써놓습니다. 이중공제 방지 원칙이요. 자 여러분 소송 화해비용을요. 보유하는 동안에 다른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했어요. 이번에 팔면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또 필요경비에 포함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중공제되니까. 그래서 소송 화해비용 필요경비에 포함되는데 다만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취득가액에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중공제 방지원칙이에요.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제가 원래
나중에 이제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 이제 동그라미 2번에서 뭐 취득가액에 제외되는 경우 이제 나오는데 자세한 건 나중에 배우겠지만 제가 이제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뭐 감가상각비든 소송 화해 비용이든 필요경비 산입한 항목은 이번에 양도세 계산 시에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금액만 포함하지 한다. 뭐 이런 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강의하는데 지금 기초입문 과정에서 그런 게 아니라 한 3, 4월 달쯤 돼가지고 이거 강의하는데 예전에 있죠 서울 어떤 모초에서 강의하는데 어떤 수강생분이 있잖아요. 수강생이 30대 한 중반 정도 된 주부 수강생이 딱 있다가 듣고 있다가 갑자기 있죠 볼펜을 탁 내던지면서 있죠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하면서 이런 수강생이 있었는데 말이 어려울 거 없어요. 소송화 비용 같은 거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했어요. 보유할 때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이번에 팔면서 양도소득금액 계산할 때 또 필요경비에 포함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 얘기인데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탁 하면서 한 수강생이 있었는데 제가 있을 때 합격을 못했거든요. 그 다음에도 합격을 못했고요.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는 난 저 거기서 강의 안 하고 이제 딴 데로 가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하여튼 자 요런 정도도 우리가 극복을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요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거기 2번 보기 전에 참 동그라미 디귿번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동그라미 디귿번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 원가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 당해 이자액 상당액은 취득 원가에 포함합니다. 여기 어떤 거냐면 거래 대금이 2억인데 야 대금을 3년 동안 자 매월 균등해서 이렇게 분할을 해서 납부하는 저 대금을 치르자 매월 균등하게 대신 이자를 붙여야 되겠죠? 이자는 15% 붙이자. 그랬을 때 그 이자는 자요 취득 원가에 포함시키잖아요. 자, 요런 이자, 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요런 이자액 상당액 같은 것은 포함해요. 다는 근데 또 이어지는 얘기가 시험에 나왔던 건데 주택의 취득 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 이자 지급액은 제외한다 이런 거 밑줄이요. 여러분 집 살 때 대출 받아 집 샀잖아요. 예? 자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다들 현금 부자여가지고 그냥 집 사실 때 그냥 현금으로 그냥 다 그냥 계좌 이체 바로 얼마? 5억? 바로 얼마? 8억? 얼마? 바로 그냥 계좌 다 그냥 쏴준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부자들만 계셔서 어떤 수강생분은 제가 왜 대답 안 해요? 그랬더니 집이 없어요. 이런 분들 계시는데 어떡하네? 뭐 그런 모를까 어떡하네? 주택 구입 시에 대출금이자 같은 것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여러분들. 뭐 이런 것들. 오늘은 그냥 편하게 한번 보세요. 나중에 정교하게 이제 배울 건데 오늘은 그 동그라미 2번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래서 기억번만 한번 볼게요.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길 지연으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액 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지연이자, 연체이자요.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함으로 해서 붙게 되는 지연이자, 연체이자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이런 것들 밑줄 그어놓고 나머지 니은번하고 디귿번은 나중에 배울 거예요. 니은번, 디귿번도 원래는 이중공제 방지 원칙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니은번, 디귿번도 여러분 그 니은번, 디귿번 앞에다가 뭐 니은번, 디귿번 어떤 거냐면 이중공제 방지 원칙과 관련한 내용이에요. 하여튼 이번에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라든가 뭐 현재가치 할인 자금 상각이라는 건데 지금 넘어갑니다. 리을번도 지금 보지 말고요. 자, 머리만 아파요, 지금 보면. 자, 그래서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를 정의할 때 실지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다가 취득세 같은 조세라든가 등등 기타 부대비용 같은 걸 말하고 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간에 지급하기로 한 이자 같은 거 포함하고 근데 지연이자나 연체이자라든가 주택 구입 시 대출금이자 같은 것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 다음에 취득하기에 들어간 소송 화해 비용 같은 거 이런 것도 필요경비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이런 정도 여러분이 보시고요. 482페이지입니다. 양가로 5번입니다.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경우에 기타 필요경비요.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정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과 양도비용 합한금액인데 자본적 지출액이 뭔지 한번 기억본 봅니다. 보유하는 동안에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면서 들어간 비용인데요. 기억본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 수명을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지출한 수선비요. 이런 거 밑줄. 그 다음에 니은번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요.
아까는 취득하기 위해 들어간 소송 화해 비용이고요. 취득가에 포함하고 취득하고 난 다음에 쟁송인 경우에 그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직접 소요된 소송 화해 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자, 내가 어떤 자산을 취득했는데요. 갖고 있는데 어떤 애가 오더니 야, 너 아무 개랑 거래했지. 걔랑 나랑 사이에 애초에 거래가 있었는데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고 넌 나한테 대항할 수 없는 자, 악의의 제3자니까 너 빨리 내놔. 뭐 이럴 때 적극적으로 내가 내 자산을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소송 하위 비용도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줄. 근데 그 지출한 연도에 각 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 이중공제, 방지원 직상. 자, 그렇죠? 다른 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제외한 이런 소송 하위 비용도 또 자본적 주력으로 포함하고요. 디귿번 자, 거기 그 니은번 저기 디귿번 또 미출입니다. 방 및 거실 확장 공사 비용이요. 공사로 인해서 가치가 증가했을 때 또 양도재산의 용도 변경 개량 이용의 편의를 지출하는 비용 쫙 미출이요. 이런 좋아지고 나아지고 그러면서 들어간 개량 비용, 수선 비용, 이용의 편의에 소요된 비용 이런 것들 포함하고요. 리을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부담금 미출이요. 또 미음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미출이요. 여러분 개발되고 재건축되고 좋아지고 나아지는 거죠. 자, 그잖아요. 개발되고 재건축되면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부담하는 이런 부담금은 필요경비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자, 이런 것들 눈에 한번 익혀두고요. 참고해 보니까 수익적 지출액이라는 게 나와요. 자산의 현상 유지와 능률 유지 비용으로서 미출입니다.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결론. 어떤 게 수익적 지출액이냐? 도장 비용, 도장 파는 비용 아니고 페인트 칠할 때 들어간 비용, 또 방수 비용, 천정에 물 새거나 그래서 방수 비용, 도배장판 비용, 싱크대 교체 비용, 뭐 욕실의 타일 교체 비용,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자, 어떤 수강생분이 그랬어요. 교수님, 아니 그 저기 있잖아요. 그 도장 비용이요. 그 페인트를 깨끗하게 칠하면요 건물이 그 전까지는 좀 후줄근하고 그랬다가 자, 저 페인트를 싹 칠하면 쌈박하게 되니까 자산 가치가 증가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러분요 처음에 건물 지었을 때 페인트 깨끗했어요, 지저분했어요? 처음에 깨끗했잖아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얼룩 생기고 지저분해져 가지고 페인트를 다시 칠하는 것은 유지 비용이지 개량 비용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지 비용이고 자산 가치 증가 비용이 아니고 그냥 유지 비용입니다. 있는 그대로. 자, 그다음에 또요. 여러분들이 상가를 자 분양받았어요. 또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청운의 꿈을 안고 그 아파트나 상가문을 딱 열었어요. 그 딱 가봤더니 처음에 천정에서 물이 줄줄 샜어요, 안 샜어요? 안 샜잖아요. 샜으면 처음부터 분양받았는데 상가에서 물 새고 있고 그러면 벌써 그러면 저 계약 이건 저 민법상은 이건 벌써 이거 계약 불완전한 이행이고 이거 계약 해제 사유지 이거는. 자, 여러분 보세요. 예, 자 천정에 처음에 물이 안 샜어요. 근데 나중에 물이 새니까 물 안 새게 방수하는 비용은 유지 비용이에요, 개량 비용이에요? 유지 비용입니다. 도배장판 처음에 깨끗했어요. 나중에 지저분해지니까 도배장판 이거 다시 하는 비용은 이런 건 유지 비용이지 개량 비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익적 지출액이라고 하고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옛날 시험에 2번 나왔었는데 도장 비용 등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2번 양도 직접 비용도 편하게 한번 봅니다. 오늘은 완벽하게 이거 안 해도 돼요. 다음에 정교하게 할 거고요. 양도 직접 비용 보니까 기억번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써요. 간접 비용은 안 돼요. 직접 비용만 되고요. 자, A번 주식 거래할 때는 증권거래세라든가 자 밑줄입니다. B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이요.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할 때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중개사를 통해서 받았다 소개비 이런 거 다 밑줄입니다. 니은번 같은 거 보시면요. 토지 건물 등을 취득함에 따라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이나 토지 개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이 채권 매각 자산이요. 사람들이요. 의뢰 이런 것들을요. 매입하자마자 바로 금융기관 등에 팔아요. 그러면 만기 전에 파니까 액면가보다 낮게 팔겠죠? 속칭 와리강 비용 발생하잖아요. 이 채권 매각 자산. 사람들이 의뢰 관행적으로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세법에서 이것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주택 채권 등에 대한 채권 매각 자산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참고 적격 증빙 등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빙 서류를 수치 보관을 해야 되는데
자본적 지출액 등이 필요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 계산서나 미출입니다. 신용카드 외출 전표 등의 증빙 서류를 수치 보관하거나 이걸 적격 증빙이라고 해요. 또는 올해 2018년도에 추가된 게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 서류, 즉 계좌이체 등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 말한다 매출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사했는데 세금 계산서를 수치 보관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그 공사업자하고 그 계약한 계약서, 견적서 같은 거하고 그다음에 그 공사업자한테 대금 내가 계좌이체한 금융거래 자료 있죠? 이걸 꼭 보관하셔야지 나중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 봅니다.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밑줄이에요. 여러분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납부 영수증이 잃어버렸을 때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럼 틀려요. 시험에 최근에도 나왔고요.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이런 것들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시군구청에서 확인받을 수 있어요. 내가 영수증 그 옛날에 저 취득세 영수증 잃어버렸어요. 시군구청에 확인 다 요청하면 다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수증이 없어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실무적으로는 보니까 그 서류 보존 기간이라든가 막 여러 가지 그런 그게 있어가지고 시간이 너무 오래된 거는 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영수증 보관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차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정해 그러면 기타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데 어떤 게 취득가액이고 자본적 지출액이고 양도비용인지 대충 이렇게 한번 눈으로 오늘은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83페이지 양도소득 금액 계산을 위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있죠? 자 여기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래서 저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실거래가 등을 적용해서 또는 불분명할 때는 내감한기를 적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양도차익을 이제 계산을 해요. 자 그러면 구해진 양도차익에서 장특공제 있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우리가 공제해서 양도 소득금액이라는 걸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양도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양도 차익에서 공제되는데 가필차장이잖아요. 우리가 자 그래서 가필차장 손대요. 그랬을 때 장특공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어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국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기 보유하는 게 국가적 입장에서 좋기 때문에 그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우대해주기 위해서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 주는 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인데요. 공제 취지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공제 취지는 시험에서 바꿔서는 안 나와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거고 시험에 나와도 그냥 장식용 지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편하게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만 설명합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인정하는 취지 다시 한번 좀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은요. 어떤 자산을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있잖아요. 보유하는 동안에 이 자산을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 있잖아요. 세금 귀속 부분을 보유한 기간 동안에 양도소득세는요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일시적 우발적 양도소득에 있죠. 일시에 실현시키는 조세가 양도소득세예요. 자,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세금은 취득해서 그 자산 양도하기까지 보유하는 동안에 사용수익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일시적 우발적 양도소득에 일시에 실현시키는 조세인데요. 그럼 보세요. 자, 장기 보유하는 게 국가적 입장이 좋다고 했는데 장기 보유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단기 보유자보다요 장기 보유자가 사용수익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이 더 많이 쌓여져요. 그러니까 장기 보유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문제점이 생겨요. 이런 것을 사용수익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거 이거를 결집효과라고 합니다. 이런 결집효과를 완화시켜주고 또 그 다음에 장기 보유자일수록 이 결집효과 때문에 세금을 더 내게 된다. 단기 보유자보다. 그러면 양도를 기피할 거 아니에요. 장기 보유자일수록 양도를 기피하겠죠. 그래서 양도를 기피하는 것을 우리가 동결효과라고 하는데 자산 동결효과 방지하고 또 명목소득만 대따시 장기 보유하다 보면 명목소득만 대따시 커지고 실질소득은 별로 없는 경우가 있어요. 명목소득 제거하고 자 그러기 위해서 인정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한 25년 30년 전에
브라보콘의 가격이 얼마냐. 자, 브라보콘 있죠. 콘, 그 아이스크림 가격이 얼마였냐고 제가 물어보면 중구난방으로 대답하시는데 그래도 통솔적 견해가 한 150원 정도 했대요. 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한 150원 정도 생각도 안 나는 데는 한 150원 정도 했대요. 근데 지금 브라보콘의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다 또 중구난방이에요. 다 틀려요. 동네마다. 그래서 뭐 1,500원이다, 1,300원이다, 1,000원이다. 어떤 수강생분 아니야. 우리 동네 어제 마트에서 500원씩 팔았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어떤간에 권장 소비자가가 한 1,500원, 1,300원 막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면 물가가 얼마 뛰었어요 지금? 한 10배 뛰었습니다. 한 9배, 6배 막 뛰었어요. 자, 30년 전에 평당 10만 원 주고 땅을 산 사람이 30년 후에 지금 평당 20만 원 가격대에 그 부동산을 팝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요, 망한 거죠? 아니, 물가에 지금 9배, 10배 뛰는 동안에 땅값은 2배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배로 양도차익이 남았기 때문에 양도세는 많이 나와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명목소득만 왕창 남은 거지 실질적으로 얼마 없잖아요. 이 사람 망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보유하면서 생길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을 제거하고 이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우대해주기 위해서 인정하는 게 이게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장기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거하고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우대해주기 위해서 인정하는 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다. 취지 한번 이해하셨으면 되고요. 그러면 바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교재 보니까 483페이지입니다. 의의는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의의를 바꿔서 나오지는 않으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란 물적 공제로서 장기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 단기 보유 양도자산보다 세부담을 경감시켜서 과세할 때 우대하게 한 제도이다. 이는 자산을 장기 보유하는 경우 형성된 보유이익을 양도 시점에서 일시에 실현하게 됨으로써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단기 보유자에 비해 양도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되기 때문이다. 즉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세부담의 균형과 자산의 장기 보유 유도 목적으로 공제하는 제도이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줄 긋지 말고 읽어보면 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적용 대상 여기부터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밑줄입니다. 토지 건물로서요. 토지하고 건물로서 등기되고 미등기 양도하면 배제되어 등기되고 3년 이상인 것. 자 여러분 반드시요 항상 장특공제 문제 풀 때는 3년 보유를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그래서 장특공제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또 밑줄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신 것 중에서 자 조합원 입주권 밑줄이고 가로두 개속 밑줄입니다.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해서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근데 조합원 입주권은 원 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지 조합원으로부터 갖고 있다가 이거 팔 때 자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거 이것은 제외됩니다. 원 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인데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이제 관리처분 계획과 관련한 그 진행 사항을 좀 알고 오시면 제가 나중에 자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여튼 장특공제 대상은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이고 그럴 때 토지 건물은 등기되고 몇 년 이상 보여야 돼? 3년 이상 보여야 한다는 거.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대상이 아니라는 거. 요거 꼭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적용 배제 대상이요.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장특공제 배제합니다. 미등기 양도라는 것은 자기 명의로 취득에 관한 등기하지 않고 파는 건데요. 그러면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미등기 양도하면 배제되고요. 또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 배제됩니다. 여러분 장특공제를 인정하는 이유는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우대해주기 위해서 인정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가 경제까지 신경 써가지고 장기 보유 유도해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특공제는 우리나라 국내 소재 자산을 양도했을 때만 공제받을 수 있지 국외 소재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거 다 중요합니다. 3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 배제됩니다. 3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5번, 6번, 7번은 어떤 거냐면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요. 또는 조합원 입주권은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이 아니지만 주택 수 계산에는 포함하거든요.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에요. 문 열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만 주택 수 계산에 포함을 시켜요. 양도세는. 그래서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이 있다가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2주택 양도로 봅니다. 하여튼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이나 3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양도한다. 다주택자가. 그러면 그 조정 대상 지역 내 양도하는 1세대 다주택은 장특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배제됩니다. 자, 근데 맨 아래 보니까 위 4부터 7까지 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적용합니다. 당연히 지금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 서울 여러분들 주택 양도하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잠깐 보세요. 서울에 조정 대상 지역인 서울에 주택 하나가 있어요. 인천은 조정 대상 지역 아닌데 인천에 있는 주택 하나를 팝니다. 그럴 때 서울에 주택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인천에도 주택이 있는 사람이 인천에 있는 주택을 양도했을 때 그때는 장특공제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했을 때 이 사람 받을 수 배제되는 거지. 조정 대상 지역인 서울에 하나 있고 아닌 인천에 하나 있고 그럴 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1세대 2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배제는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인천에 있는 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했을 때 배제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보세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얻을 수 있는 기본선 하면 또 다 이제 표로 정리가 돼 있는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에 자 1세대 100주택자가 그 중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요. 1세대 100주택 갖고 있는 사람이 양도하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을 양도한다.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여튼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다주택자가 양도할 때 배제되는 거지 조정 대상 지역 이외 주택일 때는 다주택자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주의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특공제 배제되는 거 꼭 알아두시고 484페이지 조정 대상 지역은 거기 나와 있는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내년에 또 이게 조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현재까지는 조정 대상 지역은 여기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양가로 4번 공제액이요. 장특공제 어떻게 공제해 주느냐? 자, 얼마를 공제해 주느냐? 장기 보유특별 공제액은 그 자산의 양도 차익 밑줄이요. 가로는 지금 생략하고요. 가로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양도 차익이 밑줄이고 그리고 아래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나오니까 다음 표의 규정. 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다 밑줄이요. 장특공제는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간별 공제를 곱한 금액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필, 차, 그 다음에 장을 펴보세요. 소, 그 다음에 기, 과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해서 문제 다 풀어요. 여기 보세요. 그랬을 때 한번 보세요. 자, 장특공제는 양도 차장이잖아요. 양도 차익에서 공제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은 양도 차익에다 보유한별 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 1억이다. 그러면 장특공제 자 이게 만약에 30%다. 그러면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율 30%. 이래서 장특공제는 1억에 30%니까 3천만 원. 자, 이래서 장특공제 3천만 원 구했어요. 그러면 가필 차장 양도차익에서 장특공제 1억에 3천 빼서 양도소득금액이 얼마가 돼? 7천만 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에다가 보유한별 공제를 적용하는 건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냐. 예전에 2번 나온 게 장기 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소득금액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장기 보유특별공제는 양도가액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아닙니다. 양도차익에다가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차장이니까 이것도 주의하고 그 다음에 가로 내용은 입주권에 대한 건 나중에 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 표를 보세요. 자, 우리가 18년도에 공부를 했었던 29회 시험을 공부했던 분들은 이게 지금 개정이 돼 있죠. 자, 표를 보니까 장특공제 공제율이 일반적인 경우 요거 달라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보유연수에다가 공제율 2%씩을 적용해요. 그래서 3년 이상 산업 미만이면 양도 차익의 2, 3은 6, 몇 프로? 6%. 이런 식으로 해서 15년 이상, 작년까지는 10년 이상이면 무조건 최대 30%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요거 3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6%부터 30%까지 공제를 적용합니다. 여기 보세요. 장특공제 공제율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유 연수에
공제를 몇 프로요? 2%씩 적용합니다. 그래서 3년 이상 자 4년 미만 보유했다. 자 그러면 2, 3은 6이니까 몇 프로 양도차익에? 6%. 이런 식으로 해서 자 15년 이상을 보유했다. 15년 이상 10년이면 딱 10년 이상 11년 미만이면 그러면 자 20%고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자 이렇게 해서 몇 프로까지? 30%까지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연수에 2%씩 적용합니다. 2%씩 일반적인 경우는. 그래서 이게 이제 개정이 된 거고요. 자 그다음에 작년에는 10에서 30%였다고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여기 보세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이요. 자, 여러분 1세대 1주택이요.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1세대가 양도 1년제 국내 1주택을요 2년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장특공제를 받으려면 몇 년을 보여야 돼? 3년. 그러면 2년 넘어서 3년을 보유했는데도 양도세가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가 되느냐? 1세대 1주택인데 그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배울 건데요. 어떤 게 대표적이냐면 1세대 1주택인데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 대표적이게 고가주택입니다. 고가주택. 자, 고가주택 등의 경우에 그런데요. 그럼 고가주택이 어떤 건지 한번 살짝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고가주택은 중요한데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들어보셨죠, 여러분? 고가주택. 고가주택은 실지거래가액이요. 실지거래가액. 기준시가가 아니에요.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우리가 고가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딱 9억까지는 아니에요. 9억 초과해야죠. 그리고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거래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입니다. 근데 고가주택에 해당된다. 실지 판가격이 9억 원을 넘었다 그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주택은 실지 거래가액이 9억 원까지지 9억을 넘는 주택은 이제 과세가 됩니다. 근데 물론 나중에 배우는데 양도차익 전체 과세는 아니고 10억 실지 판가격이 10억이다. 그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갖췄을 때 9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고요. 9억 초과액 부분만 과세해요. 그래서 전체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안분 계산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배웁니다. 오늘은 딱 요거만 고가주택은 실지 거래가액이 얼마?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다.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같은 애들은 보유 연수에다가요. 자 우리 표에 나와 있는 게 그거예요. 보유 연수에다가 얘는 8%씩 공제해 줍니다. 왕창 해줘요. 자 그래서 3년 이상 자 4년 미만 보유했다 1세대 1주택 자 그러면 얘는 보유 연수에다가요 보유 연수에 83, 24니까 양도차익이 몇 프로? 24%부터 해가지고요. 양도차익이 24%부터 해가지고 최대 15년 아니에요. 이거는 10년 이상만 보유해도 10년 이상이다. 12년이든 13년이든 10년 이상 보유하면 요거는 자 몇 프로입니까? 80%까지 이렇게 24에서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장특공제를 이렇게 왕창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여러분 또 봅니다. 우리가 1세대 1주택자에게 주택이라는 것은 자산적 가치로의 그것도 있지만 사회와 국가의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의 보금자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도 해주고 과세가 되더라도 이렇게 과세가 되더라도 장특공제를 왕창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24에서 80%까지 공제해주고 이제 일반적인 경우 1세대 1주택을 제외하고서 나머지는 자 부동산 양도했을 때 장특공제는 보유연수에 이제 2019년도부터는 2%씩 적용해가지고 자 최대 몇 프로까지요? 30%까지 이렇게 공제를 받는다. 이거 보유연수 2%씩 하는 것 꼭 자 6에서 30%까지 이거 꼭 알아둡니다. 자 2019년 개정세법이었고요. 또 요 내용도 그 다음에 485페이지 03번의 양도소득 기본공제입니다. 고개를 한번 또 드시고 여러분들 그 쉬기 전에 어깨 한번 또 돌립니다. 뒤로도 돌리시고 스트레칭을 좀 하세요 여러분들. 오, 자 돌려 그렇지 돌리시고 좋습니다. 날씨가 그냥 이제 추우니까
지난주만 해도 포근했었는데 날씨가 막 이렇게 추우니까 왠지 진짜 연말 느낌이 나요. 이제 진짜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연말에 막 새해, 저는 그 기억이 새해에는 막 뜻다시 추운 느낌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해는 굉장히 춥다 그런 느낌인데, 하여튼 주의 속에서 잘 또 따뜻하게 잘 연말 마무리를 또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485페이지 양도소득 과세 표준 계산을 위한 기본 공제입니다. 가필 차장 보세요. 기과입니다.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서 과세 표준을 구하게 되는데요. 자, 그럴 때 의의를 한번 봅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인적공제의 성격을 갖고 사람을 봐요. 양도자를 종합소득의 인적공제와의 형평성과, 자, 우리가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는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과의 형평성과 면세점의 기능을 한다. 여기를 보실래요, 여러분들? 기본공제가 면세점의 기능을 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만약에 양도소득금액 가필 차장 소 양도소득금액 계산했더니 250만 원 나왔어요. 기본공제는 미리 말씀드리면 연 250만 원 공제해 줍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 얼마가 돼요? 빵. 자, 그러니까 보세요. 기본공제 250만 원 해주는 게, 자, 면세점의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양도소득세 부과되려면 양도소득 금액이 얼마를 넘어야 돼? 250만 원 넘어야지. 양도소득 금액 250만 원 정도는 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면세점의 기능을 한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적용하며 별도의 공제 신청 요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해달라고 신청할 필요 없이 아예 계산할 때 알아서 하면 됩니다. 자, 이제 공제 대상부터 또 중요한데요. 밑줄입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 모든 양도자산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밑줄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아까 장특공제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기본공제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에 하나지 않고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 전부 다 됩니다. 또 장특공제는 아까 몇 년 이상 보였어야 돼요? 3년 이상 보였어야 되는데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관계 없습니다. 뭐 한 달 보유했어도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절 봅니다. 뭐만 배제된다고요? 미등기 양도만. 절 보셔야 돼. 절 보셔야 돼. 제가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안 보는 사람이 너무 많네. 자, 볼 때까지 기다려야지.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요 싹 다 깔아줍니다. 그래서 국외자산, 아까 장특공제는 장기보유투병제는 국외자산, 국외 소지하는 자산 양도했을 때 공제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자, 근데 기본공제는 국외자산이든 자산 종류, 보유한 등 관계없이, 하여튼 문제에서 미등기 양도가 아닌데 기본공제를 배제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립니다.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가 아닌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다? 싹 다 깔아줍니다. 다 깔아주게 그냥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 봅니다. 공제액 어떻게 공제하느냐. 양도소득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에 소득별로 밑줄입니다. 여기 소득별로 해당 과세 기간에 양도소득 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밑줄 쫙이요. 그러면 여기 소득별에서 여러분 보세요. 소득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소득별에서 소득은, 자, 양도소득 기본공제 소득별에서 이 소득은 어떤 소득을 얘기하는 거냐? 그러면 어떤 소득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 소득은 여기 가필 차장 소 요 양도소득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양도소득 금액별로. 왜냐하면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되는 게 기본공제니까 소득별로. 자, 근데 어떤 소득과 어떤 소득을 구별하느냐? 그러면 거기 나와 있죠. 자, 동그라미 1번이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라산, 얘네들 양도소득 금액에서 전부 합쳐서 1년에 250만 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주식 및 출자 지분 양도소득 금액에서 1년에 얼마? 250이요. 또 파생상품 양도소득 금액에서 1년에 얼마? 250만 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등과 절 보세요. 부동산 등에서 또 주식에서 또 파생상품에서 각각 구별해서 얼마씩 2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인지 사례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들? 자, 사례로 한번 연습해 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갑이라는 어떤 양도자가요. 갑이라는 양도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요.
12월 30일까지 기간 동안에 이때 건물을 양도했는데요. 양도 소득 금액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나왔습니다. 또 토지를 양도했는데 양도 소득이 500만 원 나왔습니다. 기본 공제 최대 얼마 받을 수 있겠는가?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예?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자, 봅니다. 또 그리고 양도한 기본 공제는 양도한 순서대로 순차로 공제를 해주는데요. 건물 양도 시에 기본 등기는 다 됐다고 하고요.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얼마요? 250만 원이요. 자, 그러면 토지 양도 시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금방 봤잖아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이거 전부 합친 것에서 1년에 얼마? 250만 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전부 합쳐서 여기서 얼마? 250입니다. 그러니까 토탈에서 250만 원 기본공제 받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또 봅니다. 절 보세요. 이번에는 을이라는 양도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했죠. 이때 건물을 양도했는데 양도 소득 금액이 200만 원 나왔어요. 자, 기본 공제 얼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자, 기본 공제는 양도 나중에 기본소 나오면 배울 건데 소득 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해 줘요. 양도 소득 금액이 보세요. 200만 원인데 기본 공제 250 하면 과세 표준은 마이너스 50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공제는 양도 소득 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줍니다. 양도 소득 금액 200만 원이야? 기본 공제는 얼마? 200만 원.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기본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얼마 받을 수 있어요? 2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250인데 못 받은 50만 원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기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냥 그걸 소멸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이 사람이 또 같은 연도에 또 주식도 비상장 주식도 양도했어요. 양도소 금액이 400만 원 나왔습니다. 기본 공제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자, 요 사례에서 이 하나는 제가 해결해 드렸어요. 기본 공제 최대 을은 얼마를 받을 수 있다? 네? 자, 보세요. 건물에서 소득 금액 범위 내에서 해주니까 200만 원 받았어요. 자, 주식과 부동산 등과 주식에서 파생 상품은 각각 구별해서 기본공제 얼마씩? 250. 그러니까 주식 양도시에 기본공제 얼마 받을 수 있어요? 250만 원. 그래서 지금 토탈에서 을은 얼마 받을 수 있다? 4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450만 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하여튼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입니다. 근데 거기 여러분이 그 소득별에다가 잠깐만요. 그 기본 소득별에다가 여러분이 소득별에다가 돼지꼬리 땡냐 해가지고 있죠. 뭐라고 써놓냐면 기본공제는 양도소득 금액별로 공제하는 건데, 근데 시험에서 어떻게 바꾸느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 X입니다. 자산별이 아니라 뭐라고요? 소득별로, 소득금액별로 각각 공제합니다. 양도하는 자산별로 공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X 해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제를 해주고, 공제 방법은 한번 봅니다.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받은 소득금액 외에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비줄이요. 감면받은 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밑줄. 포인트는 순서대로 공제한다. 감면받은 소득금액 외에 다른 소득금액 있으면 그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요. 자, 이렇게 그 감면 소득금액 외의 소득금액은 양도한 순서대로 공제한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가, 필, 차, 장, 소, 기, 과세표준 구했어요. 이제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해야죠.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 양도소득세 산출세 계산하기 위한 세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